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기 위한 타임 스케줄 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0대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어서요, 40대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0대 초반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30대 후반쯤에 내 집 장만을 맞춰놨다고 하면 40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투자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중추적인 역할,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집 장만을 했다면요, 우리가 이제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똘똘한 한 채로 계속 키워나갈 것인가, 한 채를, 아니면 다주택으로 자산을 크고 넓게 빠르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데, 즉 1주택이냐 똘똘이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다주택으로 지향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산을 크고 빠르게 만드는데, 형성하는 데는 1주택보다는 다주택이 더 맞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주택자와 다주택, 그러니까 1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차이점을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1주택은 어떻게 보면 순자산의 개념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윳돈이 3억이 있었어요. 그럼 절대 3억짜리 집 안 사겠죠. 한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5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럼 5억짜리 집을 사면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돈을 갚아 나가겠죠. 그러면 어느 사이에 한 7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7억에 매도를 하고, 또 우리가 7억짜리 집 절대 안 산다. 한 3억 정도 대출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또 부족한 돈 대출 받고 또 집을 사고 옮기고 갈아타고 하면서 차곡차곡 순자산을 늘려가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1주택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양도세,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다주택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주택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양도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다주택을 하게 되면 외형의 확장, 자산은 늘어나지만요,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1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2억이 두 번째 집을 사는 건 분명히 첫 번째 집보다 더 안 좋은 집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집의 시세 차익분과 1주택 첫 번째 집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크기 액수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 1억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금액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자산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순자산은 늘지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 계산해보면 미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1주택에서 다주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양도세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 체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력을 만든 다음에 다주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주택은요, 어떻게 보면 1주택이 기본 체력이라고 하면 다주택은요,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때는요, 순자산의 개념이 아니라 자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산의 판을 크게 최대한 키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은요, 빚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론 세금도 많이 나가고요, 대출도 많고 보증금도 많지만 뺄 거 빼더라도 나중에 판 자체 크니까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다주택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자산의 판을 키우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요, 1주택, 순자산일 때하고는 다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1주택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세 차익이다. 그러다 시세 차익이다가 부족한 건 나의 근로소득에다가 또 부족하면 대출을 활용해서 다음 집으로 이렇게 상급지로 갈아타는 개념이었다고 하면, 이 다주택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다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최종적으로는 다 현금화해서 순자산화 시키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걸 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양도세라든가 이런 세금 때문에 다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중요한 게 시세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현금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현금 흐름, 그러니까 대표적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보면 월세라든가 임차인의 보증금 증액이 되겠죠. 전세 보증금 증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이 현금 흐름을 모아서 신규 투자를 하고, 이 신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또 자산의 판을 키우고, 이렇게 판을 키우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다주택자도요, 초기반하고 약간 고급반이 있습니다. 초기반은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초기의 다주택자들에게는 생각보다 현금 흐름이 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상승장에 딱 맞물려서 전세 보증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는 역전세를 맞을 수도 있고요. 또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임대차 3법 때문에 5% 상한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세 개 갖고는 크게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때까지 초기반까지는 이 현금 흐름 플러스 자신의 근로소득이 약간 합쳐져야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급반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한 4-5개 정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매년 혹은 한 2-3년만 모아도 큰 현금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그렇게 생긴 현금 흐름만으로도 신규 투자가 가능해지거든요. 즉, 이때부터는 약간 달라지는 게 우리가 1주택자, 그 다음에 다주택 초기반까지는 뭐 시세 차익이든 현금 흐름이든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근로소득이었다고 하면 이 고급반으로 완벽한 다주택으로 넘어가면 근로소득은 필요가 없어져요. 현금 흐름만으로도 신규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스템은 바로 이거죠. 내가 특별히 내 근로소득을 투하하지 않더라도 신규 투자 자금이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다. 돈을 만드는 사람이다. 즉 이처럼 현금 흐름으로 돈을 만들어서 신규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산의 판이 커지는 시스템. 이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이 10년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판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대 이제 초반으로 넘었는데 5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까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자산의 판을 더 키울까 아니면 순자산화를 시킬까? 그러니까 자산이냐 순자산이냐 선택의 단계에 기로에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50대 초반 정도 되면 거의 자신의 근로소득의 정점을 찍고 다 내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주택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현금 흐름이 생긴다.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고하느냐 스톱하느냐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50대 초반부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현금 흐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신규 현금 흐름이. 그러면 이 돈으로 막바로 신규 물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의 근로소득이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다. 나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신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외형 확장을 하면 안 되고요. 이때부터는 순자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전세를 끼고 무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갭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자산화, 그러니까 전세 보증을 빼주고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물건의 개수도 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자산에서 순자산화, 그러니까 약간의 뭐 대출금도 조금 줄이고 보증금도 줄여나가는 이런 순자산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나는 50대 초반이긴 하지만 앞으로 근로소득이 뭐 10년, 20년 끄떡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더 자산의 판을 키워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5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자산을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자산을 늘리는 거는 외형 확장 이제 그만하고 내실 다지기, 순자산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50대 초반 중반에 선택을 잘해서요, 자산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키워놓은 자산을 어느 정도 순자산화 시켜놨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크게 이렇게 모아놓은 자산을 한 3덩어리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3덩어리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덩어리는 나의 실거주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덩어리입니다. 즉, 이제 실거주용 주택인데요. 이 집은 실거주용이라 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 물론 들어가 살 수도 있지만, 혹은 이 집을 내가 세를 놓고 이 세 받은 돈으로 내가 다른 곳에 뭐 세를 살아도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집은 평생 나의 주거를 책임져 줄 용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집은요,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상속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꼭 지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결국 어디 가겠어요? 내 뭐 자식이나 가족들한테 가겠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꼭 지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상속되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목돈용입니다. 이 목돈용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한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나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나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나이 성인이 되겠죠. 그럼 성인이 되면 이 친구들도 경제적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필요하죠. 뭐 경제적 독립이라든가 결혼을 한다거나. 그럼 부모들 입장에서 또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목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놨던 이 목돈용을 깨는 거예요. 현금화를 해서 자식한테 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 한 번에 다 주면 안 돼요. 목돈이 이렇게 만약에 팔아서 생겼다. 그럼 이 일정 부분은 자녀한테 증여를 하지만 주지만, 또 일정 부분은 내가 비상자금으로, 비상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줄 때 주더라도 나눠서,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목돈용은 자식한테 주고 또 나도 목돈으로 쓰고, 그래서 이 목돈용은 어떻게 보면 증여용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생활비용인데요.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은퇴를 해도요, 고정 지출 비용, 생활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게 이런 덩어리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이런 덩어리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 연금도 굉장히 좋은 세 번째 덩어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앞에 실거주용과 목돈용 이렇게 두 덩어리만 있어도 연금이라는 세 번째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연금이 없거나 아니면 받는 연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러면 뭔가 나의 생활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세팅을 해 놓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아등바등 아끼면서 재테크를 하고 아끼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소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요, 자산의 규모를 키우려 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소비하면서 확보해 놓은 재산을 천천히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소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돈을 더 벌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요.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잘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70대 이후입니다. 70대 이후는요,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잘 만들어놨던 우리가 세 덩어리가 있었잖아요. 이 세 덩어리 중에서 두 번째 덩어리, 아까 두 번째 덩어리가 뭐다? 목돈용이다. 목돈용은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요즘에 뭐 백수 인생이라 해가지고요, 70대면은 그렇게 뭐 노인 아니죠. 그냥 좀 장년층인데 좀 나이 많은 장년층 요 정도인데요. 하여튼 우리가 7, 80대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꼭 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덩어리, 아까 목돈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현금화를 해서 잘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 어떤 자식들한테, 물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했던 이유는 나의 행복과 나의 가족, 그다음에 나의 자식들에게 행복, 최소한 경제적으로 힘듦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재테크를 하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은요, 번 사람이 잘 쓰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쓸 것도 안 쓰면서 아껴서 내가 쓸 거 안 쓰고 아픈데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아끼고 공상 떨면서 돈 아껴서 자식한테 줄 생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식한테 준 돈요, 어느 부모든 간에 자식한테 물론 더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돈은 줘봤자 그 자식이 그 돈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시고 남는 돈을 자식한테 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번 돈을 행복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 또 나의 배우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식에게 무작정 주기보다는 일단 내가 더 잘 쓰자, 이런 마음으로 정리하는 단계, 70대 이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대 때부터 70대 때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재테크를 하고 돈을 불리고 또 어떻게 돈을 소비하고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상대적인 거긴 해요.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고 또 어디까지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답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돈은 죽을 때 싸갈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노후를 위해서 아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아끼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번 돈, 여러분들이 재테크한 그 재산 잘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재테크와 행복한 노후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